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8일 수요일 아침 10시 6분입니다. 오늘 늦잠을 좀 시원하게 자가지고 제가 지금 준비가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제 얼굴은 나중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미국장 마감 얼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기술적으로 좀 약간 기대가 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증시의 방향성은 더욱더 오리무중해졌습니다. 박스권이 더욱더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한편으로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죠. 이게 어젯밤에 솔직히 바로 시장이 급락하고 이러는 게 좀 어려운 이유가 일단 표면적으로 물가지표에 다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금요일 날 물가지표가 막 나오는데 그 물가지표 나오기 전에 시장이 뭐 급락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좀 들긴 듭니다.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겠다 뭐 그런 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자면요. 자, S&P입니다. S&P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 중요한 자리가 어디였죠?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날 시가 이 자리를 붕괴시켜야 돼요. 이날 시가를 붕괴시켜야 그래야 이제 급락을 하는 건데 이 보시면은 시가에 애매하게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보시다시피 또다시 지지력만 확인했어요. 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이 위에 괜히 저항을 테스트해갖고 벌집을 건드려갖고 아래쪽으로 얻어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젯밤에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괜히 벌집 건드려갖고 아래에 있는 지지선 건드려갖고 하반경 직선만 강화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좁은 박스권 안에서 잘 안 벗어나겠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젯밤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어젯밤에 이 라인을 붕괴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요? 만약 기술적으로 물론 뭐 이런 이야기가 만약 if를 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거를 끼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여러분들께 어떤 기술적인 설명은 좀 드릴 수가 있는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어젯밤에 시장이 급락을 하고 싶었으면 시가가 어땠어야 될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젯밤에 급락을 하고 싶었으면 이 중요한 자리 부근에서 개파락 출발했었어야죠. 시작부터 개파락 출발해서 이 자리의 지지력을 위협하면서 출발을 했으면은 급락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 자리에서 혹은 가장 좋았던 건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갭으로 아예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출발하는 게 급락하기엔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시작부터 무슨 악재가 있거나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을 갭으로 깨버리면은 원웨이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최소 어젯밤에 대폭락 거의 한 요 정도까지 빠지는 대폭락도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자리에서 대폭락을 하면 또 이 아래에 있는 자리에 지지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또 쇼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또 좀 피곤해질 수가 있겠죠. 지지력 있는 자리에 폭락을 해서 내려와 버리면 그죠? 또 다시 어떤 반등세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간 만약에 어젯밤에 폭락하고 싶었으면 이런 자리를 갭으로 붕괴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혹은 이제 장중에 어떤 악재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대략적으로 보합 정도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수밖에 없죠. 네.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어젯밤 같은 경우 보시면 애매하게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벌집 건드리고 나서 무섭게 다시 튀어 올라왔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는 별로 빠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뭐 물론 이 이야기를 좀 미국장 시작할 때 해드렸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제가 그 시간에 녹화하고 있진 않으니까 그냥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 빅스가 죽어버렸습니다. 빅스가 좀 많이 죽어버려가지고 그죠? 이것만 봐도 일단 하락 쪽으로는 좀 날개가 좀 꺾인 거예요. 또다시 날개가 꺾였어요. 25.5라는 자리를 돌파한 차게해서 26이라는 자리 이거 빨리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지난 3거래일 동안 지지력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깼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아래로 가겠다는 신호를 일단 받아들여야겠죠. 물론 이걸 다시 오늘 밤에 양봉으로 회복하면 몰라요. 다시 회복하면 괜찮을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오늘 지금 이 상황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단 빅스가 더 죽겠다라는 거다.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많이 안정화됐다.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풋옵션들이 좀 많이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타격을 입은 풋옵션들이 다시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정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젯밤 상승으로 인해서 또다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그 안정을 좀 되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그런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같습니다. 숫자만 다를 뿐이지 뭐 제가 특별히 뭐 다르게 드릴 이야기는 없어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 위쪽에 저항 자리가 약간 다르긴 다릅니다.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자리 넘기까지는 아직 좀 많이 남았다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장 한 가지 좀 더 이야기할 게 있다면은 이런 거죠. 요즘 계속 거래량이 부진해요. 예, 이제 다음 주가 미국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니까 선물 차트 보고 거래량을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대신에 뭐 이런 거를 차라리 ETF의 거래량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요. 뭐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대략적인 분위기는 이걸로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시면 이 시장이 박스권으로 들어온 뒤부터 이건 S&P입니다. S&P를 추격하는 ETF인데 가장 대표적인 ETF인데 거래량이 제법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대표적으로 거래량을 보는 지표로 사용할 건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계속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지 않냐. 하락을 하는 날에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상승을 하는 날에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고 이런 모습이라, 어쨌든 뭐 빅스가 죽고 뭐 뭐라고 해야 될까, 비교적 하락의 준비를 좀 맞춰놓은 그런 상황에 이렇게 상승을 한 꼴이라서 여전히 좀 위쪽으로 좀 유리한 건 맞긴 맞는데, 그죠? 빅스 죽고 양봉 튀어 올라왔으니까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어젯밤에 이 시세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계속 낮다. 요즘 계속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요즘에 이날쯤부터 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예, 6월 1일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장대음봉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세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고 있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극복될지, 하여튼 진짜 금요일 날까지 이렇게 가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지켜봐야 되겠죠. 나스닥도 공통이에요. 이 나스닥을 대표하는 ETF라 할 수 있겠죠. QQQ. 요거 보면은 이것도 그래요. 거래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만큼 어떤 시세의 신뢰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 와중에 어쨌든 얘도 변동성 지수나 이런 건 죽고 있으니까, 풋옵션들이 맛이 갔으니까 어쨌든 시장이 좀 안정되고 있긴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 이 정도 살펴보면은 기술적인 이야기는 다 한 것 같고요. 어젯밤에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증시가 반등했다 이런 건 아니고, 금리가 일단 뭐 좀 떨어지긴 했어요. 금리가 좀 떨어져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금리 3%짜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짜리를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음봉 하나 나왔다고 야 이제 금리 다시 꺾이나 이렇게 보긴 어렵고, 일단 그죠? 일단 잘 상승하는 도중에 하루 쉬었다라고 보는 게 적합할 것 같고, 계속 올라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일단 금리 하루 떨어졌다고 뭐 주식시장이 올랐다,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금리가 아무튼 저렇게 하루 지지력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시가 반등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가장 훌륭한 설명이 아닐까 싶어요. 금리 같은 경우도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102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뭐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거나, 혹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참 엄밀히 따지면 어떤 지지력 테스트가 아니죠. 위쪽에 있는 저항을 테스트했습니다. 어젯밤에 여기 있는 103자리에 있는 무거운 저항을 테스트하고 나서 좀 하루 쉬어가는 모습, 일단 계속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아래쪽에 지지력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쉬었다고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쉴 수도 있죠. 올라가는 도중에 어제 하루 쉬었다, 이런 점들, 달러와 금리의 약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루 쉬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살펴봤고, 미국 증시의 영향인지 죽어가던 비트코인은 다시 아랫꼬리를 달고 뻘떡 살아나서 다시 3만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계속 3만에서 놀고 있죠. 그 와중에 반등 폭은 굉장히 좀 제한되고 있고 깝깝한 모습이에요. 이 전 세계가 지금 금요일 날에 있는 물가지표를 주목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비트코인 같은 애들은 물가지표 이런 거에 별 관심도 없을 거면서 괜히 그냥 다 같이 눈치만 보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가지표에 다들 몸을 움츠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예, 어젯밤에 나온 뉴스들 좀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좀 상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미국이 1분기에 역성장했거든요. GDP가 이번 2분기에도 역성장하면 이 경기 침체예요.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한 부분이 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연준 GDP 추적 사이트에서 성장률을 전망을 하향을 했답니다. 물론 전망 하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플러스긴 한데 전망치가요. 근데 뭐 1분기에는 뭐 예상치가 뭐 1분기에는 예상치 마이너스였을까요? 1분기에도 플러스가 예상치였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세계은행 같은 경우도 성장률을 이렇게 낮추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그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주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인플레는 계속 되고 있으니, 연준이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하죠. 이 정도 내용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옐런 같은 경우는 계속 인플레가 심각하다라고 이제 뒤늦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통화 정책에 일부 영향을 미치겠죠. 뭐 물론 이 사람은 지금 재무장관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연준의 정책에 관여를 할 수 없는 사람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인플레가 굉장히 높다라고 인정하고 있죠. 재무장관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예,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유로존 같은 경우 뭐 9월 달에까지 계속 어떤 CPI가 오를 거다라고, 물가 지표가 오를 거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9월 달까지 오를지 어떻게 될지는 이제 기름값하고 이런 것들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참 요즘에 이야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재밌는 게, 이게 천연가스 가격이 이게 지금 비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기름값하고 가스값 탐구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기름값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운송 수단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름값은 드라이빙 시즌이라는 것이,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라는 것이 9월, 10월인데 그때쯤까지 이렇게 피크를 찍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난방 수요 이런 것들, 그런 어떤 냉방 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겨울철에 그래서 천연가스가 수요를 피크를 찍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겨울 아니죠. 아직 여름도 아니에요. 본격적인 여름도 아닌데, 근데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나 안정적으로 잘 상승하고 있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영향들이 분명히 이제 서로 좀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거예요. 아, 기름값 오르는데 천연가스 값도 오르겠네 라든가, 뭐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가 저 두 개는 분명히 연관이 좀 돼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너무나 차분하게 잘 오르고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이렇게 지금 겨울도 아닌데 천연가스 값이 벌써 이래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수요가 피크를 찍는, 난방 수요나 이런 게, 뭐 어떤 냉방 수요나 난방 수요 이런 것들이 수요가 피크를 찍는 한여름이나 한겨울이 가면 갈수록 이거 천연가스 가격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CT에서는 유로존 CPI가 9월에 정점을 찍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겠냐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천연가스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떤 상방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위험한 고비를 지금 하나 좀 지나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이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까지는 저변동성 구간이었어요. 여기 밑에까지는 한 6달러, 6.5달러 밑에까지는 저변동성 구간이어서 이 구간은 그냥 비교적 건전하게 잘 오른 거죠. 근데 6달러나 6.5달러 정도를 돌파하는 어느 순간부터는 보시면 봉의 길이가 좀 길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천연가스 상방을 보시는 분들이 약간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죠. 이게 약간 오버슈팅, 이런 슈팅성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선 힘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힘 조절을 잘못하면 아예 추세적으로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힘 조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보시면 급등했다가 급락해서 이렇게 금방 쉬어가고,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으로 피로감 해소하고, 다시 급등했다가 급락으로 피로감 쉬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 고변동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가 살짝 어떤 천연가스 상방을 보시는 분들께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었다고요.
이런 자리에서 훅 죽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이런 자리를 꾸역꾸역 다 위기를 살려냈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얼마든지 오버슈팅, 폭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6.5나 6.3 정도를 돌파한 척하는 이 순간부터 해서는 이제는 약간 그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네, 고변동성이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얼마든지 급등급락이 가능해졌는데 이렇게 지금 힘을 잘 모으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잘 올라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폭등을 봐야 끝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 장난 아닌데 이게 하루에 지금 하루에 10%씩 20%씩 오르는 그런 날도 아마 구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전에 천연가스 가격 보면은 14달러 혹은 15달러, 16달러까지 갔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구니까 얼마든지 더군다나 이 위에선 지금 보시면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역사적 고점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지금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 물론 너무 좀 목표치를 좀 크게 잡은 면이 있긴 있는데 중간중간에 저항이 어딘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전고점까지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놔도 될 정도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강하다고요. 아이고 이게 나왔냐. 하여튼간 이야기 다 했으니까 그만 볼게요. 그리고 어제 호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했죠. 근데 빅스텝, 깜짝 빅스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전 세계적으로 긴축이 추세예요. 그죠? 물가 안정 그 화폐 가치를 잡는 게 어떤 추세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한국 주변에 있는 두 나라,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만 신기하게 완화 정책을 펴고 있죠. 어떻게 되려나 참 우리 한번 구경을 해보자고요. 이 정도 우리가 봐야 될 만한 내용들 좀 살펴봤습니다. 어제 유로존 같은 경우는 미국은 상승했는데 이제 미국장 상승할 때쯤에서 유로존은 문을 닫았으니까 일단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아래 꼴이 달리면서 얘네들 유럽 같은 경우도 별로 빠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일단 좀 보여줬습니다. 하반경 직성 확인을 했죠.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유가 그죠, 잘 오르고 있죠. 짜불짜불 잘 오르고 있고 이런 모습들 살펴봤습니다. 한국 증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조금 좀 급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제 조금 급한 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 너무 급속히 빠졌던 거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셔야 될 자리는 뭐겠어요? 그래서 347.8 자리 이런 자리들, 그죠? 다시 그런 자리 넘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하방으로 추격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자신이 있다 그러시면은 이거 이런 게 일단 반등 나오는 거긴 하니까, 하락 진행 중에 반등 나오는 거니까 한 숟가락씩 얹어 보시려면 오늘 같은 날이 어쩌면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반등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알 수는 없을 거니까. 하여튼 근데 저항이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으니까 한 숟가락 얹자면 얹어 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어제 같은 날 추격하는 것보다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게 제 생각엔 좀 낫지 않겠냐 싶긴 해요. 추격보다는 오늘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굳이 뭔가를 하시겠다면요. 아무튼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조금씩 하시고요. 기왕이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적게 나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뭘 많이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미 좀 변동성이 확대가 돼서 이제 좀 정신없는 구간 안에 좀 들어와서 좀 대응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정도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1230이라는 자리가 또 중요한 저항이란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은요, 코스닥 그 자리 또다시 오늘 저항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6,000원이 어제 이야기해드린 또 중요한 저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자리 저항 테스트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어제 급락에 대한 그런 피로감을 좀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거 조금 올라왔다라고 해서 다시 추세적으로 돌아서고 아직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 분위기는 어제 안 좋았던 분위기는 일단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어제 생각해 보시면 무려 15원 가까이 하루 만에 올랐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살짝 환율도 좀 쉬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은 쉬겠죠. 왜냐면 오늘 이제 만기,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제
어제 한국 증시가 오래간만에 변동성을 터뜨렸죠. 변동성 터뜨렸으면은 옵션들이 비싸졌을 거 아니에요. 풋옵션들이. 그러면은 오늘 그 풋옵션, 살찐 풋옵션들을 오늘 살살 녹여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만기를 앞두고요. 오늘 아마 뭐 그런 식으로 풋옵션 죽이고 콜옵션을 그렇다고 살려주지도 않는 전형적인 만기주의 어떤 옵션 프리미엄을 빼는 뭐 그런 살빼기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 봐도 그렇죠. 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 살을 빼는 이런 모습들, 변동성 감소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시장의 주요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봐야 될 부분은 다 본 것 같고요. 여기쯤에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